제국이 탄생하기 전에 오래된 왕국들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들의 죽음은 거의 조용하지 않다. 기원전 646년 아시리아 왕 아슈르바니팔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엘람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한때 바빌로니아의 통치자들을 사로잡았던 왕들과 수사의 지구라트가 하늘을 찌르듯이 파괴되었던 천년의 문명은 먼지와 기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은 모든 것을 과감히 뒤집었습니다. 그는 엘람 왕들의 무덤을 열고 그들의 유골을 바람에 날려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한때 보리가 자라던 고랑에는 소금과 저주가 뿌려졌습니다. 그는 점토 비문에 나는 그들의 땅을 야생 나귀의 목초지로 만들었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아시리아 권력의 절정이었다.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승리의 여파가 이집트에서 이란 고원까지 울려 퍼졌다. 하지만 모든 정점은 몰락 직전의 한 지점일 뿐이다. 아시리아는 엘람을 파괴함으로써 공백을 만들었다. 자연과 정치가 혐오하는 공허, 고통받던 아시리아의 동쪽 자그로스 산맥의 안개 낀 계곡과 바위투성이 고원지대에서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속삭임으로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부족들이었고 서로 비슷한 언어를 사용했으며 목초지와 수원을 놓고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메디아였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데이오케스라는 사람에 대한 전설을 전합니다. 그는 마을의 평범한 판사였지만 그의 정의로운 판단력에 대한 명성이 너무나 높아져 곧 지역 곳곳에서 사람들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데이오케스는 자신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보고 갑자기 판사직을 사임하며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면서 남의 일에만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메디아 땅에는 이전보다 더 극심한 무법과 혼돈이 만연했습니다. 그러자 지친 부족들은 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질서의 가치를 보여준 사람, 데이오케스였습니다. 그는 동의했지만 조건을 내걸었다. 7개의 성벽으로 이루어진 수도 엑바타나 요새를 건설하라는 것이었다. 성벽마다 흰색부터 금색까지 각기 다른 색으로 칠해진 흉벽이 있었다. 그는 자신을 호위병들로 둘러싸고 엄격한 궁중 예절을 제정하여 특별한 허가 없이는 누구도 자기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메디아 왕국은 부족 간의 불화로 인한 혼돈 속에서 탄생했다. 이것이 전설이든 사실이든 이 이야기에는 핵심이 담겨 있다. 메디아인들은 당열만이 자신들이 살아남고 패권국 아시리아에 도전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데이오세스의 아들 프라오르테스는 이 통일 왕국을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망을 물려받았습니다. 22년 동안 그는 이란 부족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며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들 중에는 옛 엘람 땅에 거주하던 페르시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가신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에 자신감을 갖고 승리에 도취된 프라오르테스는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서쪽으로 이끌고 세계의 수도이자 아시리아 제국의 심장부인 니네베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재앙이었다. 셀 수 없이 많은 전쟁으로 단련된 아시리아 군단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다. 메디아 군대는 완전히 패주했고 프라오르테스 자신도 전투에서 전사했다. 자유와 위대함에 대한 꿈도 그와 함께 사라진 듯했다. 그의 아들 키악사레스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군대에 낡아빠진 잔해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정면 공격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교활함이 필요했습니다. 분노는 단검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군대를 개편하여 병과 별로, 창병은 창병으로, 궁수는 궁병으로, 기병은 기병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군대를 조직하여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자 다시 니네베로 향했습니다. 메디아인들이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복수가 코앞에 다가온 순간 역사는 예상치 못한 잔혹한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북쪽 끝없는 초원에서 무리가 내려왔습니다.
바람에 그을린 얼굴에 청동 화살이 가득 든 화살통을 든 기병들, 스키타이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앞길에 놓인 모든 것을 휩쓸었습니다. 키아크사레스는 니네베의 포위를 풀고 새로운 위협에 맞서 군대를 배치해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투에서 메디아인들은 참패했습니다. 스키타인들은 아시아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무려 28년 동안이나. 그것은 굴욕의 시대였습니다. 메디아 도시들은 잔혹하고 변덕스러운 군주처럼 행동하는 대초원 주민들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키아크사레스는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간이 왔다. 28년간의 지배 끝에 스키타인들은 예전의 경계심을 잃었다. 키아크사레스는 지도자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 술이 콸콸 쏟아졌다. 스키타의 지도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때까지 숨어있던 메디아 전사들이 궁전으로 들어왔다. 그날 밤 단 한 명도 탈출하지 못했다. 스키타의 지도자들의 목을 베어버린 키아크사레스는 백성들을 규합하여 남은 무리를 그들의 땅에서 몰아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젊은 복수자가 아니라 패배의 쓰라림과 냉정한 복수심의 달콤함을 아는 노련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시리아는 혼자서는 결코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남쪽 바빌론에서 새로운 별이 떠올랐습니다. 칼데아의 지도자 나보폴라사르가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바빌론의 왕이라 칭하며 도시의 옛 독립을 회복했습니다. 키아크사레스와 나보폴라사르는 하나의 공통된 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리아의 멸망이라는 공통된 이해관계였습니다. 두 왕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나보폴라사르의 아들, 훗날 위대한 느부갓네살이 될 느부갓네살은 키아크사레스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왕조 간의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9세계의 심장부를 겨냥한 군사협정이었습니다. 기원전 614년 연합군이 원정을 떠났습니다. 키악사레스가 이끄는 메디아군은 가장 먼저 고대 아시리아의 수도 아슈르에 도착하여 습격했습니다. 바빌로니아군이 연기자욱한 폐허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두 왕은 잿더미 속에서 만나 영원한 우정을 맹세하고 최후의 목표인 니네베를 향해 함께 진군했습니다. 세대의 전차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만큼 두꺼운 성벽으로 보호받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가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복수심과 새로운 질서에 대한 열망으로 이끌린 두 개의 강력한 군대가 성문 앞에 서 있었다. 반세기 전에 무너진 엘람의 그림자가 그 살해자를 덮쳤다. 니네베 성벽에 흘린 메디아인들의 피가 복수를 요구했다. 한 시대가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메디아 지배의 그늘 아래 알려지지 않은 속국들이 참을성 있게 그들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페르시아인들이었다. 기원전 6세기 중반 중동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계는 세 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포식자처럼 세 강대국이 서로 영토와 운명을 나누었습니다. 남쪽의 바빌로니아, 서쪽의 리디아, 그리고 광활한 이란 고원을 차지한 메디아였습니다. 아스티아게스 왕은 수도 엑바탄에서 메디아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제국의 통치자였으며 작은 속국 안샨을 통치했던 젊은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할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딸의 자궁에서 포도나무가 자라 아시아 전체를 휘감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 때문에 그는 갓 태어난 손자를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명령은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성장한 사이러스는 아스티아게스에게 오래된 예언에서 비롯된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드라마는 전장에서 펼쳐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스티아게스의 최고 사령관은 고귀한 메디아인 하르파고스였습니다. 그는 왕이 한때 어린 키루스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르파고스는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양치기에게 주었고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아스티아게스의 복수는 교묘하고 끔찍했습니다.
그는 하르파고스를 잔치에 초대하여 피가 얼어붙는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장군이 식사를 마치자 왕은 잔치가 어떠했는지 묻고 하인들에게 나머지 음식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르파고스 앞에는 그의 외아들의 잘린 머리가 담긴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르파고스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왕에게 달려들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차갑게 자신의 복종이 왕에게 받아들여질지 물었고, 왕이 긍정의 답을 하자 아들의 유해를 조용히 안장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단 하나의 목표, 증오에 종속되었다. 몇 년 후 키루스가 이미 안샨을 통치하고 있을 때 하르파고스는 그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왕실 근위병을 피하기 위해 이 메시지는 토끼 뱃속에 꿰매어졌습니다. 그 편지에는 무장투쟁의 서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부족들 사이에서 메디아의 억압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자는 내용과 아스티아게스의 폭정에 지친 모든 메디아 귀족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편에 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키루스는 용감할 뿐만 아니라 영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부족 지도자들을 모아 아스티아게스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위조 헌장을 읽어주고 키루스를 그들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낫을 들고 나타나 드넓은 가시밭을 개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종일 고생했습니다. 다음날 키루스는 그들을 위해 포도주와 구운 고기로 성대한 만찬을 차렸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해하며 비스듬히 앉아있는 동안 키루스는 그들에게 어제와 오늘 중 어느 날이 더 좋은지 물었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러자 키루스는 자신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나를 따른다면 오늘과 같은 날이 기다리고, 아스티아게스에게 충성한다면 어제처럼 끝없는 고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페르시아인들은 만장일치로 그를 왕이자 지도자로 선포했습니다. 반란은 기원전 55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분노하고 자존심에 눈이 먼 아스티아게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끔찍한 잔치를 망각했습니다. 장군의 침착함도 잊었습니다. 그는 키루스에 맞서 군대를 지휘할 지휘관으로 하르파고스를 임명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하르파고스와 그에게 충성하는 귀족들은 왕을 배신하고 페르시아로 망명했습니다. 전쟁은 3년간 지속되었지만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550년 키루스의 군대가 엑바타나 성벽에 접근했습니다. 메디아 제국은 함락되었습니다. 키루스는 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를 포로로 잡았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목숨을 살려주었고 죽을 때까지 그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이것은 잔혹한 고대 세계에 충격을 준 최초의 자비로운 행동이었고 새로운 통치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메디아의 몰락은 권력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당시 세계의 두 번째 기둥이었던 리디아 왕국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수도 사르디스는 막대한 부의 대명사였습니다. 왕 크로이소스는 너무나 부유해서 그의 이름이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팍톨로스 강의 황금빛 모래는 그를 당대 최고의 군주로 만들었습니다. 사위 아스티아게스의 몰락 소식을 접한 크로이소스는 이제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할 때가 왔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통치자로서 그는 먼저 신탁을 구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신탁은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의 신탁이었습니다. 피티아의 여사제의 대답은 모호함의 전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왕이 할리스 강을 건넌다면 그는 위대한 왕국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기뻐하며 크로이소스는 어느 왕국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규모 군대를 모아 할리스 강을 건너 옛 메디아 지역을 침공했습니다. 프테리아 근처에서 벌어진 첫 번째 전투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자 크로이소스는 당시 군사 전통에 따라 용병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봄에 원정을 재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키루스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키루스는 전통적인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리디아 군대가 해산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아나톨리아를 가로질러 사르디스 성벽까지 곧장 겨울 행군을 감행한 것입니다. 크로이소스는 완전히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경호병과 무적으로 여겨지는 명망 높은 리디아 기병대만 투입해야 했습니다. 전투는 사르디스 앞 평원에서 벌어졌습니다. 키루스는 이곳에서 또 다른 전설적인 계략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말들이 낙타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짐을 실은 모든 낙타들을 모아 전사들이 타고 리디아 기병대에 맞서 최전선에 배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의 계산은 적중했습니다. 서투른 동물들의 매섭고 낯선 냄새와 모습이 리디아 군마들의 코를 찔렀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미쳐 날뛰며 기병들을 떨어뜨리고 공황 상태에 빠져 도망쳤습니다. 무적의 기병대는 단 한 번의 창도 쏘아보지 못한 채 괴멸되었습니다. 크로이소스 군대의 잔존 병력은 난공불락의 사르디스 성벽 뒤로 피신했습니다. 포위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시는 난공불락으로 여겨졌습니다. 가파른 절벽의 한 지점만 무방비 상태였는데 그곳까지 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군은 14일 동안 성벽 아래에 주둔했습니다. 15일째 되는 날, 한 페르시아 병사가 우연히 성벽에서 투구를 떨어뜨린 리디아 병사가 그 뒤를 따라 거의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소규모 페르시아군 분견대가 이 비밀 통로를 타고 올라가 성문을 열었습니다. 사르디스는 함락되었고 크로이소스는 포로로 잡혔습니다. 키루스는 거대한 화장대를 세우고 폐위된 왕을 리디아 청년 14명과 함께 그 위에 안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불이 이미 장작을 핥고 있을 때 크로이소스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솔론이라는 이름을 3번이나 외쳤습니다. 이 이름은 아테네의 현자였으며 그는 죽기 전까지는 누구도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고 그에게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키루스는 그 이름을 듣고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솔론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크로이소스의 운명에서 자신의 운명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승리자였지만 내일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그는 운명의 변덕스러움을 깨닫고 화장대를 끄라고 명령했습니다. 크로이소스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스티아게스처럼 그는 포로가 아니라 정복자의 궁정에서 존경받는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키루스는 작은 속국 왕국의 통치자에서 이란 중부에서 에게해 연안까지 뻗어있는 광활한 영토의 통치자로 변모했습니다. 옛 3개의 새 기둥 중 2개가 무너졌습니다. 곧 온 세상에 울려 퍼질 위대한 왕, 만왕의 왕, 만국의 왕이라는 칭호로 가는 길에는 오직 하나의 장애물만 남았습니다. 고대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바빌론의 영광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매서운 바람은 보랏빛 모래먼지와 이국 신들의 속삭임을 실어 날랐습니다. 위대한 키루스의 아들, 만왕의 왕 캄비세스는 가장 오래된 왕국들을 정복하며 세계의 정점에 섰습니다. 그의 제국은 인도에서 리비아까지 뻗어 있었고 수십 명의 민족을 짓밟은 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드리운 그림자는 동쪽으로 멀리 뻗어 페르시아의 심장부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형제 살해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집트 원정을 앞두고 캄비세스는 조용한 궁궐방에서 비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동생 바르디아 혹은 그리스인들이 스메르디스라고 부르는 그는 너무나 인기가 많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너무나 사랑받았고 아버지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의심 많은 왕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바르디아는 흔적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왕과 그가 가장 신뢰하는 암살자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왕관의 무게에 묻힌 비밀은 그들과 함께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광활한 제국에서는 소식이 느리게 전파되고 소문은 그보다 더 느리게 퍼집니다. 왕이 없으면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공백 속으로 가우마타라는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메디아 출신의 마법사이자 사제였습니다. 그는 희귀하고 치명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살해된 바르디아 왕자의 얼굴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캄비세스의 오랜 전쟁과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 속주들의 공포와 불만이 팽배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522년
캄비세스가 고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을 때 제국 전역에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키루스의 아들 바르디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형의 배신을 피해 장자권으로 왕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 사기꾼 가우마타는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칙령은 3년간 세금과 징병제를 폐지했습니다. 평범한 농부, 장인, 전쟁에 지친 군인들에게 이는 단순한 안도감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환호했습니다. 도시와 민족들은 하나같이 멀리 이집트의 정복자에게 등을 돌리고 새롭고 관대한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 소식은 마치 독처럼 시리아의 캄비세스에게 전해졌는데 이집트 원정에서 돌아오던 중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의 비밀스러운 범죄가 다시 그를 괴롭혔다. 그는 진짜 바르디아를 죽였지만 그의 제국을 훔친 유령을 만들어냈다. 헤로도토스는 왕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경노했다고 전한다. 그는 즉시 페르시아로 달려가 사기꾼을 폭로하려 했다. 그러나 그가 서두르는 바람에 그의 단검 아키나케스가 칼집에서 빠져 그의 허벅지에 깊숙이 박혔다. 그 상처는 치명적이었다. 캄비세스가 분노에 차 죽였던 신성한 이집트 황소 아피스의 피로 더럽혀진 쇠는 이제 주인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 귀족들에게 둘러싸여 고통 속에 누워있던 왕은 이것이 끝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고통과 절망에 질식하며 그는 영혼에서 비밀의 베일을 찢어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동생을 죽인 것, 사기꾼, 마술사 가우마타가 수사의 왕좌에 앉아 있다는 것. 그는 페르시아 귀족들에게 메디아가 키루스의 제국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위대한 정복자의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에서 불의의 부상으로 죽었다. 제국은 당혹감에 얼어붙었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 고통에 미쳐 죽어가는 왕을 믿을까? 아니면 평화와 번영을 안겨준 키루스의 아들, 새로운 통치자를 믿을까? 가우마타는 7개월 동안 통치했다. 7개월 동안의 거짓말. 그는 신중했다. 그는 궁궐을 떠나지 않았다. 옛 페르시아 귀족들, 진짜 바르디아를 개인적으로 알고 위조를 알아차렸을지도 모르는 자들과는 거리를 두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통치하며 칙령을 내리고 권력을 누렸지만 결국 유령왕으로 남았다. 하지만 캄비세스가 뿌린 의심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가장 명문가 7가문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음모의 주모자는 오타네스였는데 그의 딸 파이디메는 처음에는 캄비세스의 하렘에 있었고 이제는 새 왕의 하렘에 있었습니다. 오타네스는 속임수를 감지했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절박하고 위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마술사 가우마타가 몇 년 전 어떤 범죄로 귀가 잘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비밀리에 전가를 보냈습니다. 왕이 내 옆에서 잠들 때 그의 머리를 만져봐. 그의 귀가 아직 있는지 확인해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옆 어둠 속에 누워 단 한 번의 부주의한 행동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젊은 여성의 공포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페디마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사기꾼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의 티아라 아래로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그의 귀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매끄러운 살감만이 느껴졌습니다. 증거는 이미 손에 쥐어져 있었다. 오타네스는 6명의 음모자를 더 모았는데 그 중에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사관 후보생 출신 젊고 야심찬 다리우스도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날이 갈수록 찬탈자의 권력 장악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날 밤 7명의 귀족은 망토로 얼굴을 가린 채 가우마타가 숨어있던 시카유 바티시 요새의 궁전으로 돌진했다. 짧지만 격렬한 전투가 이어졌다. 어두컴컴한 복도에서 강철의 쿵쿵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가우마타와 그의 형제는 자신을 방어하며 공모자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사기꾼은 침실로 도망쳐 문을 잠그려 했지만 다리우스와 그의 동료들이 문을 닫았다. 비좁은 방에서 마지막 결전에서
다리우스는 직접 치명타를 가했다. 7개월간 지속된 거짓의 통치는 피 웅덩이로 끝났다. 다음 날 아침 음모자들은 가우마타의 잘린 머리를 거리로 끌고 나가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기만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페르시아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키루스와 캄비세스의 후계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좌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허한 공백 속에서 유혈 사태와 음모 속에서 한 남자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여 이 사건들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수 세기 동안 돌에 새겨 넣을 것입니다. 신 아후라 마즈다가 자신에게 세상의 권력을 맡겼다고 주장할 남자. 그의 이름은 다리우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페르시아 제국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원전 522년 세계가 목격했던 가장 위대한 제국이 숨을 죽이고 멈춰 섰습니다. 그 제국의 창시자 키루스 대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 이집트 정복자 캄비세스 또한 전사했습니다. 그는 파라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돌아오던 길에 사고로든 자업자득이든 어딘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몇 주 동안 먼지 자욱한 왕국의 길을 따라 대상과 사신들을 앞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전해지는 동안 페르시아의 심장부 파사르가데와 수사의 궁전에서는 이미 권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키루스의 막내 아들이자 구 캄비세스의 동생 스스로를 바르디아라 칭하는 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바르디아는 3년간 세금을 폐지하고 강제 징집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오니아에서 박트리아에 이르기까지 정복당한 수많은 민족들은 캄비세스의 잔혹하고 편집증적인 통치 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검과 의지로 다져진 제국은 선한 목자를 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수비대에서 몰락한 왕의 기수였던 젊은 귀족이 소식을 듣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리우스였고 키루스처럼 아케메네스 왕조의 혈통이 그의 핏줄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캄비세스가 무덤까지 가져갈 끔찍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바르디아가 죽은 것입니다. 이집트 원정 훨씬 전에 친형의 비밀 명령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캄비세스는 자신의 인기와 쿠데타를 두려워했습니다. 살해는 비밀리에 신속하게 그리고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죽은 자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푼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다리우스는 그가 마법사이자 가우마타라는 사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살해된 왕자와 눈부시게 닮은 이 사기꾼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가우마타는 몇 달 동안 통치했고 그의 권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옛 귀족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충성파로 자신을 포위했습니다. 수도를 옮기고 사원을 파괴하고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키루스의 유산을 뿌리째 뽑아 자신의 유산으로 대체했습니다. 제국은 붕괴 직전에 서 있었다. 조금만 더 지나면 거짓은 진실이 되고 사기꾼은 정당한 왕이 될 것이다. 다리우스는 행동에 나섰다. 국가의 모든 권력을 등에 업은 찬탈자에게 혼자서 도전할 수는 없었다. 그에게는 동맹이 필요했다. 그는 비밀리에 밤을 틈타 다른 페르시아 귀족 6명을 만났다. 7명의 남자, 제국 전체를 상대로 한 7자루의 검, 엄청난 위험이었다. 한마디의 거짓, 한 명의 반역자, 그들은 모두 고통스러운 처형을 맞이해야 했다. 그들은 논쟁을 벌였다. 어떤 이들은 때를 기다리며 군대를 일으키고 공개적인 반란을 일으킬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다리우스는 단호했다. 지체하는 것은 곧 죽음이었다. 가우마타는 매 순간 강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그들의 심장을 쳐야 했다. 기원전 522년 9월 29일 7명의 음모자가 사기꾼이 갇혀있던 메디아의 시카이아우와티 요새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보낼 긴급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비병들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궁궐에서 해산했습니다. 다리우스와 그의 가장 신뢰하는 동료들은 가우마타의 방을 습격했습니다. 짧지만 격렬한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희미한 방의 불빛, 흔들리는 횃불, 쇳소리 속에서 다리우스는 훗날 가짜 바르디아라고 불리게 될 그 남자를 직접 죽였습니다. 음모자들은 마법사의 잘린 머리를 군중에게 보여주기 위해 밖으로 가져갔다. 그들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진실이 밝혀지면 제국은 다시 질서를 되찾을 것이라고 그들은 크게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찬탈자의 암살은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권력 공백을 초래했고 그 공백 속에 혼돈이 밀려들었습니다. 인도 국경에서 에게해 연안까지 제국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키루스와 캄비세스에게 간신히 정복당했던 속주들이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엘람의 새로운 왕이 등장했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도 그는 마지막 바빌로니아 통치자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메디아, 아르메니아, 파르치아, 마르기아나에서도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제국 각지에서 자칭 왕이었던 9명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키루스의 위대한 창조물이 무너져 내리고 그에게 도전했던 용감한 7영혼을 그 잔해 아래에 파묻는 듯했습니다. 다리우스 통치 첫 해는 불과 피의 해였다. 그는 수도에 안주하지 않았다. 끝없는 원정의 말 안장 위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그의 군대는 사막을 건너고 산을 습격했다. 단 한 해 동안 19번의 큰 전투를 치렀고 운명에서 빼앗아온 19번의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자신이 거짓 왕이라고 부르는 9명을 잇따라 물리치고 사로잡았다. 그들은 사슬에 묶인 채 끌려와 사지가 절단된 채 궁궐 문 앞에 전시되어 반란의 무의미함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마지막 반란이 진압되자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 만왕의 왕이 된 다리우스는 군사적 승리 못지않게 중요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 즉 교활한 마법사, 7명의 영웅적인 음모자, 그리고 합법적인 질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유일하고 확실한 것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연약한 파피루스가 아닌 영혼 그 자체에 새겨 넣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바빌론에서 엑바타나로 이어지는 고대 대상로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여행객들 위로 우뚝 솟은 가파른 절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이스툰 바위였습니다. 지상 100m 높이 반달족과 시간의 모래가 닿지 않는 곳에서 다리우스는 석공들에게 기적을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옅은 부조를 돌에 새겼습니다. 여기 다리우스가 왕실관을 쓰고 활을 손에 든 차에 쓰러진 가우마타를 발로 짓밟고 있습니다. 왕의 뒤에는 그의 충성스러운 2 동료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목에 밧줄이 감긴 8명의 포로 왕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9번째 왕은 처형된 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형상 주위로 광활하고 윤이 나는 바위의 조각가들은 글을 새겼습니다. 같은 이야기, 같은 권력 선언이었지만 제국의 3가지 주요 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승자들의 언어인 고대 페르시아어, 고대 법관들의 언어인 엘람어,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통용되는 바빌론과 아시리아의 언어인 아카드어였습니다. 돌에 새겨진 수천 줄의 기록, 1인칭 시점의 기록. 다리우스 왕이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왕이 된 후 행한 일이다. 이것은 단순한 연대기가 아니었다. 그의 모든 적들에 대한 심판이었다. 최고신 아후라 마즈다로부터 받은 신성한 명령이었다. 미래의 모든 반역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였다. 대상들이 아래를 지나갔다. 상인, 군인, 그리고 대사들이 고개를 들어 승리의 순간에 영원히 얼어붙은 왕의 모습을 보았다. 대부분은 글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권력의 모습을 보았다. 절대적이고 잔혹하며 흔들리지 않는 마치 그 힘이 새겨진 바위처럼. 다리우스는 단순히 제국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진실을 이 지구상에 새겨 넣었다. 수십 개의 민족과 수백 개의 언어로 엮인 제국은 창끝만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정복의 포효가 잦아들면 침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모든 통치자의 가장 큰 적, 거리가 탄생합니다. 수사에서 한 말 한마디가 에게해, 연안에서 희미한 메아리로 울려 퍼집니다. 오늘 내린 명령은 6개월 후에 집행될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방의 총독이 이미 자신을 새로운 왕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보다는 질서의 천재였던 다리우스 대왕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국은 살아있는 유기체였고 유기체에는 신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신경계를 창조했습니다. 산과 사막 그리고 비옥한 계곡을 가로지르는 햇볕에 그을린 수백만 명의 발길이 이어진 리본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왕도입니다. 2699km의 돌과 다져진 흙, 그리고 굽힐 줄 모르는 의지가 뻗은 길입니다. 국가의 행정 중심지인 수사에서 고대 바빌론을 거쳐 티그리스 강을 거슬러 올라가 아르메니아의 황무지를 지나 난공불락의 타우루스 산맥 고개를 넘어 가장 부유한 리디아 총독령을 거쳐 수도 사르디스까지 이어집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그리스 세계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평범한 여행자, 향과 리디아의 금을 가득 실은 대상을 거느린 상인에게 이 여정은 평생에 걸친 여정이었다. 3개월이라는 긴 여정이었다. 3개월은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바람 아래서였다. 3개월은 협곡의 산적들과 숲속의 야생 동물들을 두려워해야 했다. 길은 더할 나위 없이 안전했다. 25, 30km마다 요새화된 전초기지, 즉 대상 숙소가 있어 지친 짐꾼들을 갈아입히고 보급품을 보충할 수 있었다. 수비대는 질서를 유지했다. 강은 다리나 나룻배로 건넜다. 하지만 이 모든 편의 시설에도 불구하고 여정은 고단했다. 에너지와 시간을 모두 빼앗아갔다. 하지만 다리우스는 상인들을 위해 이 도로를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무역은 그저 즐거운 부수적 효과에 불과했습니다. 도로의 진정한 마법, 그 고동치는 심장은 완전히 다른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이 도로 체계는 앙가리온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대 세계에서 비할 데 없는 물류와 속도의 기적이었습니다. 전체 노선을 따라 하루 강역을 두고 181개의 역, 즉 181개의 교대 근무지가 있었습니다. 각 역에는 왕실 마구간에서 가장 좋은 말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먹고 튼튼하며 언제든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역에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급사들, 즉 앙가르들이었습니다. 몇 시간째 질주하는 기술을 상상해 보세요. 옷은 땀으로 흠뻑 젖고 붉은 먼지가 뒤덮여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말은 쌕쌕거리며 옆구리를 움츠리고 입술에서 거품을 뿜어냅니다. 하지만 기수는 그에게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눈앞에 익숙한 역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문지기들은 발굽소리를 듣고 이미 고함을 지르고 있고 새 종마가 등자를 신고 활기 넘치는 종마 옆에 서 있습니다. 기수는 궁궐로 달려가 어깨에서 왕실 서신이 담긴 가죽 주머니를 낚아채고 나갑니다. 말에서 내리지 않고 대신할 사람의 내민 손에 주머니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대신할 사람은 발꿈치로 말의 옆구리를 차고 먼지 구름 속으로 질주하며 문 밖으로 쏜살같이 나갑니다. 이 모든 과정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잠도 휴식도 없이 오직 목표만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을 존경심과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리스인 헤로도투스는 이 전령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눈도 쏟아지는 비도 뜨거운 열기도 밤의 어둠도 그들이 지정된 경로를 최대한 빨리 완주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상인이 석 달을 기다려야 하는 곳에서 왕의 칙령은 기껏해야 7일, 아니 9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7일이나 걸렸죠. 생각해보세요. 이오니아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은 반란군이 합의에 도달하기도 전에 수사에 있는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다리우스의 대응 즉 군대 동원 명령은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되돌려졌습니다. 길은 동맥과 같았지만 그 피는 다른 방식으로 흐릅니다. 몇 달 동안 천천히 대상들이 기어가고 보병대가 이동하고 관리들과 조공 징수원들이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허리케인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길은 정복한 땅들이 느슨하게 뭉쳐있던 제국을 통일되고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변모시켰습니다. 완전한 지배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궁궐 안의 왕은 더 이상 눈멀고 귀머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귀와 눈, 즉 비밀 요원들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고 그 메시지는 도중에 분실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멀리 박트리아의 총독이 반역을 계획하고 있으니 이제 그의 뒤를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신 소식이 자신의 명령을 앞지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전해지면 처벌이 뒤따를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 군단은 같은 보급 기지를 이용하여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효율로 강제 행군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왕들의 길은 단순한 공학적 업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케메네스 제국의 강대한 몸을 지탱하는 강철 골격이었습니다. 돌과 먼지로 구현된 권력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 소통의 속도가 국가의 힘과 같다는 생각은 페르시아보다 오래 지속되어 알렉산더에게는 교훈이 되고 로마인에게는 귀감이 되었으며 미래 모든 제국의 영원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리비아의 햇볕에 그을린 모래사장에서 힌두쿠시 산맥의 얼음 봉구리까지 뻗어있는 제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빌론의 북적이는 시장에서 스키타의 유목민의 후두음으로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스 상인이 이집트 사제와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이 보이며 인더스 계곡에서 대상들이 가져온 인도 향신료의 향기가 진동하는 제국 말입니다. 이는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아케메네스 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존재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리디아인, 메디아인, 유대인, 그리고 박트리아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전체로 느껴지게 할 수 있을까? 그들 이전의 아시리아인들은 불과 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민족을 몰아내고 도시들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렸다. 페르시아인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 실용적이면서도 본질적으로 빛나는 길이었다. 이 광활한 영토 전체, 이 살아 숨쉬는 민족들의 바다는 행정구역, 즉 총독령으로 나뉘었습니다. 총독령은 약 20개였고 각 총독령은 축소된 3개였습니다. 수장에는 총독이 서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왕국의 수호자로 번역되었습니다. 그의 영토에서 그는 사실상 왕이었습니다. 그는 세금을 징수하고 사법권을 행사하고 지역 군대를 지휘했으며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심지어 직접 은화를 주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분리주의와 분열을 위한 기성품과도 같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권력을 주면 그들은 즉시 중앙정부의 반기를 들 것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인들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했습니다. 강력한 총독마다 그림자가 있었다. 눈과 귀를 가진 그림자였다. 이들은 비밀 감찰관, 왕준광의 사절, 간단히 군주의 눈과 귀로 알려진 존재였다. 그들은 충성스러운 전사들로 구성된 소규모 부대를 이끌고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들은 국고를 감사하고 보잘것없는 농부의 불평을 듣고 군사 보고서를 검토했다. 그들의 보고서는 수사나 페르세폴리스로 곧장 날아갔고 왕이 충성심이나 정직성을 의심하는 총독은 화를 입었다. 지방 권력은 막강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다모클레스의 검, 왕의 분노가 모든 총독 위에 보이지 않게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 왕의 칙령, 그리고 반란 소식이 어떻게 시간 안에 중앙정부에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제국은 통치자의 강철 같은 의지뿐 아니라 매우 물질적인 실, 즉 도로로 엮여 있었습니다. 이 유기체의 주요 동맥은 당대 공학의 경이로움이라 할 수 있는 왕도였습니다. 서쪽 사르디스에서 수사까지 2,400km에 걸쳐 뻗어 있었습니다. 25, 30km마다 역참이 세워졌고 그곳에는 항상 새로운 말과 전령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더위와 추위 속에서도 황제의 명령은 이 길을 따라 전달되었습니다. 전가를 받은 전령은 다음 역참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가 전보가 담긴 가죽 자루를 새로운 전령에게 건네주었고 전령은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끼지 않았던 그리스인 헤로도토스는 세상에 이 전령들보다 빠른 것은 없다고
노골적인 감탄을 담아 기록했습니다. 눈도 비도 더위도 밤의 어둠도 그들의 빠른 비행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국 외곽에서 전해지는 소식은 기껏해야 7일, 열흘 만에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빛의 속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통치뿐만 아니라 제국의 유지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각 총독령은 조공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복자들의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신중하게 조정된 세금 제도였습니다. 이집트는 지역 전체에 필수적인 곡물을 공급했습니다. 가장 부유한 속주였던 바빌로니아는 은 1000달란트를 바치고 왕실의 1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매년 엄선된 만가지 2만 마리를 공급했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렸던 인도는 금가루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의뢰 수도인 페르세폴리스에서는 매년 한 번, 말로는 제국의 정수를 더 잘 표현할 수 없는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대표단이 궁전에 모여 만왕의 왕께 선물을 바쳤습니다. 아파다나 궁전 벽에 새겨진 부조는 수세기 동안 이 행렬을 보존해왔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을 든 리디아인들이 그 양각 무늬의 빛을 받고 있습니다. 짧지만 튼튼한 말을 이끄는 스키타인들이 있습니다. 흑단색 피부를 가진 에티오피아인들은 상아와 금괴를 선물합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리본으로 장식된 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각 민족은 고유한 민족 의상을 입고 각자 땅에 불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몸의 일부이며 그들의 선물은 굴욕적인 조공이 아니라 공동의 번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폭군에게가 아니라 평화와 질서를 보장하는 분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페르시아의 안정의 핵심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인들과 달리 아케메네스 왕조는 모든 사람을 페르시아인으로 개종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힘이 다양성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키루스 대왕은 바빌론에 입성하자마자 신전을 파괴하지 않고 지역신 마르두크를 숭배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의 신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집트의 다리우스는 아후라 마즈다 숭배를 강요하지 않고 파라오라는 칭호를 내걸고 이집트 신들을 위한 신전을 건립했습니다. 지역 법률은 제국의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지역 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이집트에서 박트리아까지 관리들이 이해하는 단일 언어, 즉 아람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람어는 문자가 간단하고 유연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데 이상적인 도구였습니다. 한 하늘 아래 1000개의 민족, 결코 낙원이 아니었다. 반란이 일어나고 총독들은 음모를 꾸몄으며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세금 부담까지 감당했다. 하지만 이 장대한 시스템은 2세기가 넘도록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페르시아 제국은 개성을 파괴하는 용광로가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색깔의 돌, 모든 민족이 제자리를 차지하며 통합적이고 놀라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정교하게 조립된 모자이크였다. 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세계 국가의 모습이다. 10년 동안 헬레니즘 세계는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패배로 얼룩진 그늘 아래 살았습니다. 동방에서는 10년 동안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아테네 성벽에서 굴욕을 당한 다리우스 대왕은 죽었지만 그의 복수심은 아들 크세르크세스에게 큰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리스의 징벌 부대를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광대한 제국의 모든 힘을 그리스에 쏟아 부을 것입니다. 준비에는 4년이 걸렸습니다. 4년 동안 아시아 전역, 인더스 강둑에서 이집트 사막까지 전사들이 소집되고 배가 건조되고 도로가 놓이고 운하가 건설되었습니다. 리디아의 수도 사르디스에는 세계가 본 적 없는 규모의 군대가 집결했습니다. 공포와 감탄에 숨이 막힐 듯했던 고대 역사가들은 그 수가 수백만 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현대의 추정치는 더 적지만 그 규모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전사는 10만 명에서 30만 명에 달했습니다. 수십 개의 민족이 수십 개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펠트 모자를 쓴 메디아인,
갈대 활이 달린 면 옷을 입은 인도인, 표범 가죽을 두른 에티오피아인, 여우 모자를 쓴 트라키아인, 햇빛에 반짝이는 갑옷을 입은 리디아인들까지. 이는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위해 행군하는 온 민족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함대는 지상군과 맞먹었습니다. 일전 2비7척의 전투 3단 노선과 최대 3,000척의 수송선 및 보조선이었습니다. 기원전 480년 봄, 이 인간의 강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심각한 장애물은 아시아와 유럽을 가르는 해협인 헬레스폰트였습니다. 크세르크세스의 명령에 따라 페니키아와 이집트의 기술자들은 수백 척의 배를 서로 연결하고 그 위에 판자기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인간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폭풍이 부서진 다리들을 무너뜨리고 이 공학적 업적은 돌무더기로 변했습니다. 왕의 분노는 신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는 건설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불순종하는 노예를 처벌하듯 바다를 채찍으로 때리고 300번 때리고 족쇄 2개를 바다에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사형 집행인들이 형을 집행하는 동안 전령들은 파도 속으로 외쳤습니다. 오, 이 쓴물이여. 내 주인은 네가 그에게 가한 모욕에 대해 이렇게 벌을 내리고 있다. 그는 내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았는데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오만함의 행위였으며 자연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새롭고 더 튼튼한 다리들이 건설되었습니다. 7일 밤낮으로 감독관들의 채찍 소리가 끊이지 않고 전사, 짐승 전차의 행렬이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동방에서 불어온 폭풍이 유럽으로 불어왔습니다. 그리스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습니다. 끊임없이 서로 적대하던 도시국가들은 완전히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페르시아 무적함대에 가장 먼저 맞선 북부의 여러 도시국가들은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며 항복의 표시로 흙과 물을 내밀었습니다. 아폴론 신의 목소리인 델포이 신탁은 절박하고 모호한 예언을 내렸습니다. 아테네인들에게는 나무 성벽 뒤에서만 구원을 예언했는데 많은 이들은 이를 아크로폴리스로 피난하라는 부름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른 도시 국가들은 지구 끝까지 도망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공황과 불화가 헬라스를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항복할 준비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31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코린트에 모여 연합을 이끌었습니다. 이 연합은 영원한 라이벌들이 이끌었습니다. 강력한 해군력을 갖춘 민주주의 국가 아테네와 육상에서는 무적이라고 여겨지는 호플리트 부대를 보유한 군국주의 국가 스파르타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군대를 야외에서 격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의 지형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수적 우위가 무의미해질 병목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테르모필레의 병목 지점이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바다 사이에 끼어있는 고개는 가장 좁은 곳의 너비가 불과 수십 걸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리스군은 이곳에서 전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연합군의 지휘권은 스파르타 왕 러니다스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위대, 즉 각자 이미 아들이 하나씩 있는 스파르타 시민군 300명만을 대동하여 전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테스피아인 700명, 테베인 400명, 그리고 아르카디아와 펠로폰네소스의 다른 도시들에서 온 수천 명의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총 7,000명의 그리스군이 수십만 명의 크세르크세스의 병사들과 맞섰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고개에 도착한 후 나흘 동안 공격을 막았습니다. 그는 이 소수의 병력이 진심으로 자신에게 저항할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군대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도망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군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페르시아 왕은 인내심을 잃고 정예 부대인 메디아군을 전투에 투입했습니다. 좁은 고개는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스군의 긴 창과 큰 방패는 방진벽을 형성하여 경무장한 페르시아군을 쉽게 물리쳤습니다.
공격은 피바다로 변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정의 부대인 10,000명의 불사신, 즉 왕의 친위대를 전투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무력했습니다. 스파르타군은 후퇴하는 척하며 그들을 좁은 공간으로 유인한 후 돌격하여 무질서하게 흩어진 적군을 섬멸했습니다. 그리스군은 이틀 동안 고개를 사수했습니다. 이틀 동안 세계 최강의 군대는 이 작은 부대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괴멸되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언덕 위에서 전투를 지켜보다가 분노와 군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3번이나 왕좌에서 뛰어올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듯했다. 하지만 배신이 결과를 결정지었다. 에피알테스라는 지역 주민이 돈을 받고 페르시아군에게 협곡을 우회하는 비밀 산길을 알려주었다. 그날 밤 불멸자들로 구성된 분견대가 그 길을 따라 전진하여 그리스군을 후방에서 공격했다. 보초병들이 적군이 후방에서 공격해 온다는 보고를 러니다스에게 전하자 그는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대부분의 동맹군에게 후퇴를 명령하여 앞으로의 전투를 위해 목숨을 구했다. 그와 그의 스파르타인 300명은 남았다. 동맹군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700명의 테스피아인들은 기꺼이 운명을 함께하기로 했다.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남았다.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승리는 이미 불가능한 일이었다. 함대와 나머지 병력이 후퇴할 시간을 벌고 크세르크세스에게 그리스인들이 자유를 위해 싸우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최후의 전투는 끔찍했습니다. 사방이 포위된 그리스군은 고개 안쪽의 작은 언덕에서 격돌했습니다. 그들은 창이 닿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창이 부러지면 칼로 싸웠고 칼이 부러지면 단검과 맨손 그리고 이빨로 적의 목을 찢었습니다. 러니다스 왕을 포함하여 모든 적군이 쓰러졌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이 승리로 최대 2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격분한 크세르크세스는 러니다스의 시신을 발견하고 그의 머리를 베어 말뚝에 꽂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스 중부로 향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남쪽으로 진격하며 마을과 도시들을 불태웠습니다. 곧 군대의 선봉대가 황폐해진 아테네에 진입했습니다. 마침내 나무 성벽의 예언을 깨달은 주민들은 배로 대피했습니다. 소수의 생존자들이 지키고 있던 아크로폴리스는 습격을 받고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아테네는 불타버렸습니다. 그리스는 함락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살라미스 해협의 짠물 위에서 그리스의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330년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마케도니아 군대는 페르시아의 심장부로 남쪽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전차 바퀴와 여러 세대의 발이 달아 다른 돌판 위를 걸으며 왕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계곡 위로 솟아오른 거대한 인공 테라스 위에 다리우스 대왕이 상상했던 것처럼 상징적인 도시 심장부 그리고 세계의 의례적 수도 페르세폴리스가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어선이 없는 도시로 들어갔다. 성문은 열려 있었고 저항은 없었다. 공격의 참혹함과 함성에 익숙해진 병사들은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 침묵은 거대한 기둥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로만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처음 본 것은 만국의 문이었다. 사람의 얼굴과 독수리 날개를 가진 거대한 석조 황소, 즉 제국의 수호자 라마수가 태연하고 위엄 있게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단단한 회색 돌덩어리로 깎아 만든 그 시선은 알렉산더 대왕의 가장 노련한 용사들조차 먼지처럼 느껴졌다. 문 너머로는 숨막힐 듯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다. 이곳은 전통적인 의미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건축적 창하였습니다. 전차가 지나갈 만큼 넓은 계단이 궁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계단은 매우 낮고 완만해서 긴 옷을 입은 고귀한 메디아인과 페르시아인들이 말을 타고 위험을 잃지 않고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의 벽, 윤이 나도록 닦은 석판 위에는 끊임없는 행렬이 서 있었습니다. 놀라운 솜씨로 조각된 제국의 스뭅사에게 민족 대표단이 만왕의 왕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전차를 이끄는 리디아인,
귀한 포도주가 담긴 그릇을 든 아르메니아인, 뾰족한 모자를 쓰고 군말을 탄 스키타이인, 코끼리 상아를 가진 에티오피아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복당한 노예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가는 그들을 위대한 제국의 계획에 동참하는 동반자로서 존경심을 담아 묘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에 새겨진 아케메네스 이념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왕의 통치 아래 평화와 질서를. 마케도니아인들은 아현실인 아파다나에 들어섰다. 6층 건물만큼이나 높은 72개의 기둥숲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다. 기둥머리는 쌍둥이 황소와 그리핀 머리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었다. 한때 이 천장은 최고급 레바논산 삼나무로 만들어졌고 금과 상가로 장식되어 있었다. 이제 야외에서도 그 웅장한 모습은 압도적이었다. 이곳에서 왕들은 사절들을 접견했고 그들의 발소리는 닿을 수 없는 높이 아래 어딘가에 묻혀버렸다. 그런 다음 그들은 금고에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서 말의 힘은 사라진다. 그리스인들이 신화 속 보물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났다. 금괴와 응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잔, 율리톤, 조각상들. 보석들이 마치 곡식처럼 상자 안에 쌓여 있었다. 역사가들은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세폴리스의 보물을 운반하는데 노새 2만 마리와 낙타 5천 마리가 필요했다고 계산했다. 이 정도면 그의 향후 모든 원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남은 생애 동안 모든 병사들을 부양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몇 달 동안 군대는 페르세폴리스에 머물며 휴식과 무수한 전리품을 만끽했습니다. 황금 궁전이 그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 상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승리의 기념비로 남겨둘까요? 아니면 적의 아직 뛰는 심장처럼 파괴하고 지상에서 지워버릴까요? 한 연회에서 극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술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꽃으로 장식된 왕관을 쓴 알렉산더 주위에는 그의 장군들과 군대를 따르는 궁정 시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테네의 파이스도 있었습니다. 흥겨운 술잔치 한가운데서 그녀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150년 전 자신의 고향 아테네를 불태운 바로 그 페르시아 왕들의 궁궐을 횃불을 들고 걷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복수에 대해 파괴된 아크로폴리스와 더럽혀진 신전에 대한 신성한 보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뜨거운 땅에 떨어졌다. 술 취한 함성이 그녀를 향해 울려 퍼졌다. 누군가 알렉산더만이 이 복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외쳤다. 술기운 속에서 피어오른 그 생각은 멈출 수 없는 눈사태로 변했다. 알렉산더는 그 충동에 휩싸여 벌떡 일어섰다. 그는 횃불을 들고 흔들리는 행렬을 이끌었다. 무엇이었을까? 승자들의 술 취한 광란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즉흥성으로 위장한 차갑고 무자비한 정치적 계산이었을까? 결국 페르세폴리스는 단순한 궁전이 아니었다. 이념의 중심지였다. 페르세폴리스가 존재하는 한 페르시아 제국을 부활시키겠다는 생각은 살아있었다. 알렉산더는 페르세폴리스를 파괴함으로써 아시아 전역에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아케메네스 왕조는 죽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그의 힘뿐이었다. 알렉산더 대왕이 직접 첫 번째 횃불을 던졌습니다. 불꽃은 아테네를 불태운 바로 그 왕, 크세르크세스의 궁전의 마른 삼나무 들보에 탐욕스럽게 달라붙었습니다. 수백 개의 다른 횃불들이 뒤따랐습니다. 불꽃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기름과 향에 흠뻑 젖은 나무 들보는 화약처럼 활활 타올랐습니다. 벽을 장식한 아름다운 테피스트리는 불타는 폭포로 변했습니다. 금박 장식은 녹아내려 조각된 돌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거대한 화재가 눈에 띄었다. 페르시아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하얗게 달궈진 기둥들은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을 내며 터져 나왔다. 공학의 걸작 아파다나의 지붕은 산에서도 들릴 듯한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다. 고대 세계 최대의 건축 단지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했다. 그와 함께 귀중한 기록인 왕실 문서고와
제국의 행정 기록 전체가 불타버렸다. 다음 날 아침, 연기가 거치자 승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것을 보았다.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검게 그을린 폐허가 된 모습이었다. 고요한 정적은 식어가는 돌들이 부딪히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다. 고대 저술가들은 알렉산더가 술에서 깨어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고 기록했다. 그는 자신이 적의 수도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유산의 일부를 파괴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황금궁전은 불타버렸다. 그러나 그 잿더미에서 강철의 기억이 탄생했다. 위대한 제국, 그 엄청난 부, 그리고 세련된 문화에 대한 기억, 그리고 복수, 정치 혹은 술 취한 무모함에서 비롯된 단 한 번의 일격, 단 하나의 불꽃의 문명이 얼마나 빨리 파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억. 오늘날 우리가 보는 페르세폴리스의 돌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승리와 비극의 이야기를, 구원할 수 없는 황금의 이야기를, 그리고 어떤 불로도 태워 없앨 수 없는 기억의 이야기를. 리비아의 모래사장에서 힌두쿠시 산맥에 눈 덮인 본구리까지 뻗어있는 위대한 제국은 수천 개의 적방패가 아니라 문 뒤에서 비단옷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위험을 가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외부의 적들은 패배하거나 병정을 취하거나 매수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적은 내부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투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하의 예복, 친구의 미소, 그리고 헌신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65년 아시아의 통치자 크세르크세스의 그림자는 더 이상 길고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전 겪었던 살라미스와 플라타이아에서의 패배는 그의 영혼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수사와 페르세폴리스에 있는 궁전에 선을 하고 푸른빛과 금빛으로 칠해진 홀을 점점 더 자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위대함은 습관의 힘, 두려움, 그리고 거대한 관료주의적 기계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계의 심장, 즉 왕 중의 왕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친 심신은 야망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야심가들 중 단연으뜸은 하자르파트 출신의 아르타바누스였다. 그는 불멸자들의 왕실 근위대 사령관이었다. 왕이 목숨을 맡긴 자였다. 그는 매일 군주를 만났다. 왕좌의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지치고 취약한 그의 사적인 방에서 그의 곁에는 항상 환관 아스파미트레스가 있었는데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그의 귀는 7개의 커튼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까지 들었다. 왕좌의 그림자와 귀, 이 둘은 거미줄처럼 교묘하고 치명적인 음모를 꾸몄다. 그들의 시간은 무더운 여름밤에 찾아왔다. 페르세폴리스가 무자비한 별빛 아래 잠들고 궁전 분수의 물소리만이 들리는 동안 아르타바누스와 아스파미트레스는 조용히 크세르크세스의 침실로 들어갔다. 왕은 잠들어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지구상의 도시들을 쓸어버리고 수백만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 남자는 어린아이처럼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었다. 경비병도 비명 소리도 없었다. 오직 짧고 맹렬한 움직임만이 있을 뿐이었다. 왕을 지켜야 할 칼이 그의 목숨을 앗아갔다. 아케메네스 왕조의 피가 호화로운 바빌로니아 카펫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살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르타바누스의 사악한 계략은 훨씬 더 정교했습니다. 시신을 식어가는 침대에 버려둔 채 그는 가짜 슬픔과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왕의 셋째 아들 어린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왕자를 깨우고 슬픔에 질려 끔찍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왕이 살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자는 다름 아닌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형 다리우스 왕세자였습니다. 아르타바누스는 영감에 찬 거짓말로 상황을 그려냈습니다. 권력에 대한 갈증에 도취된 다리우스는 아버지의 자연사를 기다릴 수 없었고 재빨리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그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젊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에게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는 죽었고 형은 아버지를 살해당했다.
충격, 슬픔, 분노, 그리고 아르타바누스의 독설이 그의 영혼 속에서 뒤섞여 폭발할 듯한 혼합물이 되었다. 의심할 틈도 이해하려 애쓸 틈도 없이 그는 음모자의 인도를 받아 다리우스의 방으로 들이닥쳤다. 소음의 잠에서 깬 가장 나이 많은 왕자는 고발 내용을 이해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로 일그러진 형의 얼굴과 위로 치켜든 칼만이 보였다. 그리하여 분노와 거짓으로 흘린 형의 피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왕위에 오르는 첫걸음이 되었고 대관식도 앞두고 그를 핏빛으로 물들였다. 이제 아르타바누스는 목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의 두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젊고 경험이 부족한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왕위에 앉아 모든 것을 그에게 빚지고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자르족은 사실상 제국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 즉 7 아들들을 요직에 앉혔습니다. 권력은 이미 그의 손에 있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 꼭두각시를 제거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케메네스 제국은 마치 뱀들이 얽히고 설킨 그물과 같았고 모두가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고구, 크세르크세스의 사위이자 또 다른 유력 귀족인 메가비조스는 아르타바누스의 흉악한 계략을 파헤쳤습니다. 그는 아르타바누스의 커져가는 권력과 대담함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사실 소문 그리고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그 운명의 밤, 단검을 쥐고 있던 자가 누구인지 알아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메가비조스는 젊은 왕에게 은밀히 경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에게 어떤 타격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를 죽인 자의 소나귀에서 눈먼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자신의 손이 동생의 무고한 피로 얼룩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포는 차갑고 계산적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마지막은 왕좌의 방에서 펼쳐졌습니다. 곧 있을 승리를 확신한 아르타바누스가 왕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독이 든 술잔을 가져왔을지도 모릅니다. 옷 속에 단검을 숨겨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젊은이를 쉽게 해치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왕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르타바누스가 결정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더 빨랐습니다. 암살자의 것이어야 할 칼이 음모자의 몸에 꽂혔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던 아르타바누스의 아들들은 메가비조스와 새 왕에게 충성을 다한 근위병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음모는 진압되었습니다. 다른 형제가 주도한 박트리아에서 일어난 반란은 잔혹하게 진압되었습니다. 나중에 롱마누스라는 별명이 붙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는 왕위 계승권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그는 아버지와 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고 속고 착취당했지만 결국 복수자가 되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숙청 이후 궁궐을 지배한 침묵은 기만적이었다. 질서의 침묵이 아니라 공포의 침묵이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귀족, 모든 왕자, 모든 왕비는 깨달았다. 가장 신뢰하는 동맹조차 배신자가 될 수 있고 가장 달콤한 술조차도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독은 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조의 피 속으로 스며들어 대대로 내부에서부터 독을 퍼뜨렸다. 제국은 굳건히 버텨냈지만 그 토대에 균열이 생겨나고 그 균열은 더욱 커질 운명이었다. 이제 하렘의 속삭임은 전장의 군대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다. 제국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다. 키루스와 다리우스의 창으로 그어진 국경은 리비아의 뜨거운 사막에서 힌두쿠시 산맥의 얼음 봉구리까지 뻗어 있었다. 돌과 왕의 의지로 포장된 도로는 수백 명의 민족을 하나의 유기체로 묶었고 그 심장은 수사와 페르세폴리스에서 뛰었다. 그러나 아무리 튼튼한 돌이라도 결국에는 균열망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원전 5세기 말, 이 균열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것은 흔히 그렇듯 왕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리우스 2세가 죽자 그의 장남 아르사케스가 왕위에 오르고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왕의 그림자보다 더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가진 형의 이름은 키루스였습니다. 키루스 더 소 이시아오 키루스였습니다. 그는 어머니 파리사티스 왕비의 총애를 받았고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이미 관을 쓰고 있을 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이 말했듯이 그는 자줏빛 옷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눈에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단지 후계자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후계자였습니다. 왕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야망은 독으로 변질됩니다. 키루스는 이 독을 제국의 혈관에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디아, 프리기아, 카파도키아의 총독으로서 그는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소유했습니다. 그는 중앙의 약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전사들이 자신의 형의 신하가 아니라 그리스인임을 알았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불길 속에서 단련된 이들은 전쟁을 직업으로, 죽음을 직업적 위험으로 여겼기에 금으로 대가를 치르는 자에게 기꺼이 복무했습니다. 키루스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자신의 요원들을 통해 군대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패와 창으로 이루어진 청동 성벽과 같은 10,000명의 그리스 중장 보병들이 그의 깃발 아래 모였지만 이 원정의 진정한 목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피시디아의 반역적인 산악인들을 향해 진군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감추기 위해 필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바로 바빌론으로 만왕의 왕을 향해 진군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41년 봄, 이 군대는 아시아 깊숙이 진군했습니다. 샌들에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땀이 뒤섞였습니다. 강은 사막으로, 도시는 메마른 평원으로 변했습니다. 동쪽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수록 속임수는 더욱 분명해졌고 돌아갈 길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마침내 바빌론에서 멀지 않은 쿠낙사 마을에서 위장이 벗겨졌습니다. 그들 앞에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군대가 서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군대의 함성은 마치 땅을 뒤흔드는 듯했습니다. 전투는 기정사실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 때문만은 아니었다. 느리게 움직이는 죽음의 병기 그리스 팔랑크스가 페르시아군의 좌익을 꿰뚫고 간단히 박살냈다. 승리는 키루스의 소나귀에 있었다. 그는 그리스의 규율이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바로 그 순간 먼지와 비명 속에서 키루스는 그를 보았다. 그의 형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000명의 불멸의 경호원들에게 포위된 채 이성은 순수한 본능으로 응축된 증오의 자리를 내주었다. 전술 계획 군대를 잊은 키루스는 소수의 기병을 이끌고 왕에게 돌진했다. 이것은 제국을 위한 전투가 아니었다. 두 형제 사이의 개인적인 불화가 전장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었다. 창, 일격, 절규. 자줏빛 옷을 입고 태어난 키루스 1세는 바빌론의 먼지 속에서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왕좌 바로 옆에서 날아온 투창에 맞아 쓰러졌다. 반란은 참수당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아군 징역에서 승리한 10,000명의 그리스인들은 적대적인 제국의 심장부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도 목표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 후 벌어진 일은 역사의 아나바시스, 즉 10,000명의 행군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적대적인 총독령을 지나 눈 덮인 산과 매복을 넘어 흑해 북쪽으로 후퇴한 그들의 행군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에게 이 전설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10,000명의 외국인들이 마치 양피지를 자르는 칼처럼 제국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들은 온 세상, 특히 그리스인들에게 대제국이 진흙으로 된 발을 가진 거인임을 증명했다. 거대한 몸은 느슨하고 다루기 힘들었다. 총독들은 왕위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중시했다. 군대는 많았지만 규율과 강철 앞에서는 무력했다. 키루스의 창이 만들어낸 균열은 깊은 구덩이가 되었다. 그리고 이 단층선을 따라 새로운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왕조 역사상 가장 긴 재위 기간이었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의 통치는 서서히 쇠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총독 반란이 발발했습니다. 왕의 눈과 손이 되어야 할 총독들이 그에게 맞서 무기를 들었습니다.
카리아, 프리지아, 카파도키아, 심지어 제국의 서쪽 절반인 페니키아와 시리아까지 반란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총독들은 자체적으로 화폐를 주조하고 스파르타와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한때 거대한 단일 도시였던 아케메네스 제국은 공포와 쇠약해진 권위라는 거친 실들이 촘촘히 엮인 조각보처럼 변했습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무력이 아닌 배신과 금으로 이 반란을 진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매우 고령으로 세상을 떠났고 겉으로는 온전했지만 내부는 부식된 왕국을 남겼습니다. 수사의 궁정은 독사들의 소굴이 되었고 피가 권력의 유일한 화폐가 되었습니다. 그의 후계자 오쿠스라는 별명을 가진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는 형제들의 시체를 딛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잔인하고 정력적이며 무자비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와 페니키아의 반란을 유혈 진압하여 페르시아의 지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는 마취 없이 사지를 절단하여 궤절을 막으려는 의사였습니다. 한동안 그의 공포는 먹혀들었다. 제국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균열은 피와 공포로 거칠게 뒤덮였다. 하지만 그 토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산산이 조각났다. 위대한 아케메네스 제국은 여전히 건재했지만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서쪽 페르시아인들에게 경멸받던 작은 마케도니아에서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도 이 균열을 볼 수 있는 한 소년이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2세기 동안 아케메네스 왕조의 세계는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다뉴브 강이 얼음처럼 차가운 급류에서 누비아의 뜨거운 모래까지, 에게 해의 섬들에서 신비로운 인더스 계곡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수사, 바빌론, 페르세폴리스와 같은 웅장한 수도들이 통치하는 우주였습니다. 위대한 왕 한 사람의 뜻이 수십 명의 민족에게 법처럼 적용되는 우주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314년 이 우주의 동쪽 지평선에 새롭고 눈부시게 맹렬한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는 그리스 세계의 변방에 위치한 작고 전쟁으로 단련된 나라 마케도니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무수한 군대에 비하면 극히 적은 병력을 이끌었습니다. 보병 3만 명, 기병 5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평범한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들과 자신들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 밑에서 싸웠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사리사였습니다. 6m에 달하는 무시무시하게 긴 창으로 팔랑크스를 뚫을 수 없는 강철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강점은 완벽하게 갈고 닦은 전술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그라니쿠스 강둑에서 벌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우월성에 자신감을 느낀 페르시아 태수들은 가파른 강둑의 물가 바로 옆에 기병대를 배치했습니다. 이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마케도니아인들이 화살 세례를 퍼붓고 천천히 강을 따라 밀려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더를 알지 못했습니다. 군대 전체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는 정예 기병대인 헤파이스토스를 이끌고 얼음처럼 차가운 강물 속으로 돌격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알렉산더는 최전선에서 싸웠고 2개의 하얀 깃털이 달린 그의 투구는 전사들에게는 등대이자 적에게는 표적이었습니다. 페르시아 귀족 중 한 명이 그의 칼날을 거의 베어버릴 뻔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검은 클레이토스의 창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소아시아의 페르시아 귀족들은 전장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제국의 깊은 곳으로 향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라니쿠스 전투의 패배 소식이 대왕 다리우스 3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소수의 야만인들이 자신의 총독들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직접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리우스는 대규모 군대를 모았습니다. 고대 역사가들 사이에는 추정치가 다르지만 제국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전사가 모였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무적의 군대를 이끌고 그는 침략자에 맞서 징역했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393년 이수스시 근처 산과 바다 사이에 끼어 있는 좁은 해안 평야에서 만났습니다. 다리우스는 알렉산더의 통신을 차단하기 위해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함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좁은 공간은 페르시아 군대의 주요 장점인 수를 앗아갔습니다. 엄청난 수의 병사들이 서로 겹치며 협공을 방해했고 측면 공격을 전개할 수 없었습니다. 이수스 전투는 두 왕을 통해 구현된 두 세계 사이의 개인적인 결투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군 전열의 중앙에는 우뚝 솟은 전차 위에 다리우스가 서 있었고 그의 정예 불멸자 호위병들이 그를 포위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언제나처럼 우측, 즉 그의 헤타이로이 기병대에서 공격을 지휘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의 좌익을 돌파한 알렉산더는 도망치는 병사들을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전대를 돌려 다리우스가 서 있는 중앙을 직격한 것입니다. 제국의 심장부를 겨냥한 창 공격이었습니다. 다리우스를 섬기는 그리스 용병들은 팔랑크스끼리 서로 충돌하며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왕의 전차를 둘러싼 페르시아 귀족들이 마케도니아 기병대의 맹공에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하자 다리우스는 흔들렸습니다. 그는 눈앞에서 알렉산더의 무자비한 모습이 보였고 그는 정예 전사들의 대열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위대한 왕은 전차를 돌려 도망쳤습니다. 왕의 도주가 전투의 승패를 결정지었습니다. 상징과 지휘관을 잃은 군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진영 전체를 점령하고 수많은 보물을 거머쥐었으며 무엇보다도 다리우스의 가족, 즉 그의 어머니, 아내, 그리고 자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들을 왕족처럼 아낌없이 대했고 이는 적과 아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리우스에게 이는 가장 끔찍한 굴욕이었습니다.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이제 그가 아니라 마케도니아의 벼락부자가 전쟁의 조건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프라테스 강 너머 제국의 심장부로 후퇴하여 새롭고 더욱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음 전투는 넓고 완벽하게 평평한 지형에서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의 수적 우세와 새로운 비밀 무기, 난 모양의 차축을 가진 전차가 마침내 마케도니아군을 압도할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31년 10월 1일 두 군대는 가우가멜라 마을 근처 평원에서 격돌했습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다리우스의 깃발 아래 최대 25만 명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대편에는 알렉산더의 4만 7천 명의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진영은 전투 전날 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별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진영은 수천 개의 횃불로 밝혀져 깨어 있었습니다. 야간 기습 공격을 우려한 다리우스는 군대를 만전의 전투 태세로 유지했고 새벽이 오기 전에 병력을 소진시켰습니다. 전투는 페르시아 전차들의 굉음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케도니아군 팔랑크스를 향해 돌진하며 돌파구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무장한 그의 보병들이 갈라지면서 전차들이 꼼짝 못하게 된 통로가 생겨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전술 기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우익을 앞으로 내밀지 않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이동시켜 페르시아 전선을 확장했습니다. 다리우스는 정예 기병대를 투입하여 그를 측면 공격했습니다. 페르시아 전선에 틈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수스 전투에서처럼 알렉산더는 헤타이로이를 전개하여 쐐기처럼 틈새를 찔렀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목표는 단 한 명, 다리우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대한 왕은 직접적인 공격을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그의 도주는 또다시 공황의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재대결이 되어야 했던 전투는 대참사로 변했습니다. 아케메네스 제국의 군사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우가멜라 이후 함락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바빌론은 성문을 열고 알렉산더를 해방자로 맞이했습니다. 수사는 아무런 저항 없이 항복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국고를 그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페르세폴리스가 나타났습니다. 제국의 의례적 중심지이자 궁전 도시였으며 아케메네스 왕조의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몇 주에 걸친 잔치 끝에 도시는 약탈당하고 불에 탔습니다. 이는 아테네 화재에 대한 복수였을까요?
아케메네스 왕조의 몰락을 보여주기 위한 냉정한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승리자의 술 취한 변덕이었을까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100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호를 집어삼킨 불길은 한 시대를 통틀어 장작더미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왕 중의 왕이었던 다리우스는 쫓기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뿐만 아니라 자신의 총독들에게도 쫓겼습니다. 그중 한 명인 박트리아 총독 베수스는 살아있는 왕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날 담간 근처의 황무지에서 다리우스는 아군에게 배신당하고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길게 버려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케도니아 군대의 선봉대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의 마지막 왕이자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의 통치자였던 그는 적군의 품에서 목마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말을 타고 나타나자 적의 시체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망토를 벗어 다리우스를 덮었다. 세상의 충돌은 끝났다. 하나는 폐허가 되었고 다른 하나는 헬레니즘 세계로 잿더미에서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기원전 330년 마지막 전투의 연기가 산에서 아직 걷히지 않았을 때 패배한 페르시아의 심장에는 황홀한 승리의 맥박이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왕이자 헬레니즘 동맹의 패권자이며 아시아의 통치자였던 알렉산더는 페르세폴리스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도시 그 이상이었습니다. 돌에 새겨진 생각이었습니다. 의전 수도이자 아케메네스 왕조의 보물 창고였으며 200년 동안 문명 세계 곳곳에서 온 선물들이 흘러 들어온 곳이었습니다. 도시에 들어서자 마케도니아인들은 얼어붙었다. 그들 앞에는 부조로 장식된 테라스가 하늘 높이 솟아 있었다. 리디아인들은 전차를, 에티오피아인들은 코끼리 상아를, 스키타인들은 뾰족한 모자를 쓰고 선물을 바쳤다. 만국 계단은 거대한 날개 달린 황소들이 지키는 크세르크세스의 문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다리우스와 크세르크세스의 접견실인 아파다나가 있었다. 각각 20m 높이의 72개 기둥이 레바논산 삼나무로 만든 지붕을 지탱하고 있었다. 벽은 금, 은, 상아로 덮여 있었다. 이곳 반쯤 어두컴컴한 곳에서 위대한 왕들은 사절을 접견하고 운명을 결정했으며 영혼 그 자체가 귀금속의 차가운 빛 속에 얼어붙은 듯했다. 전쟁은 끝난 듯했다. 다리우스 3세는 도망쳤고 그의 군대는 뿔뿔이 흩어졌다. 알렉산더는 명실상부한 최고 사령관이었다. 그리고 그는 잔치를 벌였다. 야만스러울 정도로 장대한 잔치로 위대한 원정의 종식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날 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키루스의 위엄과 다리우스의 지혜를 목격했던 궁전들은 이제 그리스인들의 술 취한 함성으로 메아리 쳤습니다. 사리사의 무게를 여전히 기억하는 마케도니아 헤타이로이와 그리스 용병들은 이제 황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희석되지 않고 진한 와인이 강물처럼 흘러 이성의 목소리를 덮어버리고 오랜 원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와인과 구운 고기 냄새가 여전히 궁전 안에 감도는 향 냄새와 뒤섞였습니다. 수천 개의 횃불이 부조를 가로질러 춤을 추었고 돌에 새겨진 페르시아 전사들의 모습은 승자들의 잔혹 행위를 조용히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꽃으로 장식된 왕관을 쓴 알렉산더는 이 광란의 향연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동지들이 그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의 총애를 받는 아테네의 고급 창녀 타이스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잔치 한가운데 침상에서 일어난 것은 바로 그녀였다. 플루타르코스부터 디오도로스에 이르기까지 고대 작가들은 그녀의 말에서 울려 퍼지는 울림을 우리에게 전해왔다. 그녀는 복수에 대해, 그리스를 위한 신성한 복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리스인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골마있는 150년 된 상처를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켰다. 그녀는 에게해의 페르시아 함선들에 대해, 크세르크세스에 의해 불태워진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대해, 파괴된 신전들에 대해, 더럽혀진 제단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맑고 열정적인 목소리는 술 취한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고향을 잿더미로 만든 바로 그 왕들의 궁궐을 횃불을 들고 걷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도 온 아시아가 보는 앞에서. 아테네 여인의 손에 벌을 받는 페르시아의 자존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자 그 말은 비옥한 땅에 떨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군중은 횃불을 요구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누군가는 이 행동이 오직 알렉산더에게만 합당한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플루타르코스가 기록했듯이 그때 왕은 격정에 휩싸여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는 화환을 던져버리고 횃불을 집어들고 광란의 행렬 선두에 섰습니다. 그가 직접 첫 번째 횃불을 던졌습니다. 그 다음 타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불꽃이 테피스트리, 나무 패널, 조각된 삼나무 들보 속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술 취한 변덕에서 태어난 불은 제멋대로 움직였다. 수십 년간 열기를 머금은 마른 나무를 탐욕스럽게 갉아먹었다. 불길은 하늘 높이 치솟아 바빌론의 값진 직물과 이집트의 조각 가구들을 집어삼켰다. 들리는 것이라곤 수백 년 된 삼나무가 갈라지는 소리와 무너져 내리는 천장의 굉음뿐이었다. 200년 역사를 묵묵히 지켜온 아파다나의 기둥들은 붉게 달아오르다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아래 보물과 추억들을 파묻었다. 금과 은이 녹아 대리석 계단을 따라 흘러내렸다. 이 기념비적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광란의 흥겨운 잔치는 계속되었다. 마케도니아인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불빛 아래 그들의 실루엣이 마구 흔들리며 남아있는 성벽의 거대하고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들은 이 화제를 비극이 아닌 승리로 여겼다.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상징하는 장작더미였다. 그러나 창백하고 무표정한 아침 햇살이 궁전의 새까맣게 탄 뼈대 위로 떠오르자 술의 취함은 사라지고 오직 제이슨만만 남았다. 기록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그는 복수의 상징이 아니라 웅장한 예술 작품의 무분별한 파괴를 목격했다. 정복자이자 문명인인 그를 야만인 크세르크세스와 동등하게 만든 행위였다. 술에 취해 혼미한 상태에서 내린 즉흥적인 결정이었을까? 아니면 마치 구경거리처럼 연출된 냉정한 정치적 계산이었을까? 인도에서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였을까? 아케메네스 왕조는 이미 죽었고 자기 심장의 잿더미 아래 묻혔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확실히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날 밤 불타버린 것은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가 불타버린 것입니다. 그 불길은 금과 삼나무뿐만 아니라 귀중한 기록물, 연대기, 그리고 조로아스터교 경전까지 태워버렸습니다. 페르세폴리스의 죄는 역사상 최초의 세계 제국의 무덤에 새겨진 묘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엄한 폐허들, 23세기의 화재로 그을린 기둥 조각들 사이에 서서 우리는 단순한 파괴의 흔적 그 이상을 봅니다. 우리는 알렉산더의 역설을 봅니다. 위대한 창조자이자 위대한 파괴자. 헬레니즘 문화를 동방으로 전파했지만 그 가장 위대한 전리품을 불태운 사람, 그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낡은 것을 완전히 불태우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결말이었습니다. 역사의 페이지에 불과 술로 쓰인 결말. 그 결말의 메아리는 죽은 도시의 고요한 돌들 사이를 여전히 떠돌고 있습니다.